적용되는 서버의 어떤 기술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세미나입니다. 일단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2시 정도 되면 사실 졸리시죠. 식사 시간 끝나고 정확하게 가면 이제 위가 한참 활동할 시기라서 되게 졸리실 텐데, 저는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데 나올 때 굶고 해서 굶고 왔어요. 왜냐면 사람이 목소리,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아나운서들이 녹음을 하게 되면 녹음하기 전에 밥을 안 먹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목소리가 이렇게 청명해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이렇게 녹음이나 이런 걸 하면은 이제 목소리를 위해서 청명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굽는데, 저도 그걸 따라해가지고 혹시 2시쯤 되면 이제 밥 식사하시고 졸리실 것 같아서 굶고 왔어요. 제가 굶어가며 하는 열정으로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졸지 마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드립니다. 저는 소개를 먼저 해드리면, 저는 FL리눅스라는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기술회사이고 또 솔루션 회사인데, 인베디드 분야의 리눅스라는 것을 2001년에 창업을 해서 적용을 시키는 쪽으로 저희가 발전했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 14년째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좀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고요. 기술 중심 회사라서 대부분 연구 인력이고요. 전체 인원 중에서 굉장히 작은 사람만 영업하고요. 나머지는 다 개발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저도 영업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코딩을 즐겨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올해가 이제 한 31년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영역의 코딩을 시작한 지가 한 31년째가 돼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죠. 여전히 지금 뭐 대표이사를 하고 있지만 사장하는 것보다는 프로업 짜는 게 훨씬 더 재밌어요. 빨리 이거 좀 건네주고 싶은데 아직 저희 회사 돈을 많이 못 벌어서 사장님을 못 사겠어요. 좀 비싸더라고요, 사장님들은. 그래서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꼭 사장님 사서, 저는 코딩에 제 꿈이 동강에다가 연구소 차려가지고 거기서 유유자적하게 연구단을 하는 게 꿈인데 아직도 못 이루고 있어요. 저희 오늘은 이제 인베디드 쪽인데, 제가 전후 이제 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베디드라고 하는 분야와 서버에서 사용하는 기술, 이 두 부분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오늘 소개하는 자리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인베디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이거 이해하시면 굉장히 고령화되신 분이죠. 예. 요렇게 생긴 숫자판된 거, 요거를 이해하시는 분이라면 그분의 나이는 세대를 유치하시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게 인베디드라고 하는 부분이라면 옛날부터 이 부분이나 이렇게 어셈블러 코드, 이게 이제 인베디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이런 인식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게 이때만 해도 사실 숫자로 코딩했죠. 지금이야 여러분들 다보면 이제 막 화려한, 거의 이 언어도 거의 뭐 엄청난 게 많고 그랬지만, 이때 당시는 컴퓨터라는 게 펀처 아니면 뭐 이렇게 숫자로 해서, 저도 지금도 기억이 나고 있지만 굉장히 이런 요 숫자를 불러대면서 코딩을 했어요. 이것만 해도 이게 어떻게 돈다는지 상상이 됐던 걸 보면, 제가 보기에는 프로그램에서 언어는 형식일 뿐인 것 같아요. 어쨌든 보통 인베디드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서버 쪽에는 많으시더라고요. 인베디드 하시는 분은 이런 세상 아니야 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서버 쪽에 계신 분들은 아직도 인베디드 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오늘 혹시 여기 서버 쪽에 가지고 동사하신 분이 오셨다면 생각을 바꿔드립니다. 일단 제 소개를 좀 하면, 아까 30몇 년을 했다고 했지만 저희 쪽,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사실 인베디드 프로그래머니 서버 프로그래머니와는 구별을 하기에는 좀 이상한 종족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컴퓨터 프로그램 시작할 때는 서버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다 인베디드였다고 보시면 되고, 사실 전자적 회로를 칩서서 또는 대형 메인프레임에서 하던 시대가 있을 뿐이지, 이게 서버 프로그램이 이런 시대는 아니었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은 이 컴퓨터가 쭉 발달해 오면서 관련된 직종을 다 거쳤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저한테 제가 프로그램 짜고 기술적 얘기를 할 때 보면 저는 뭐 CPU부터 그 안에 하드웨어, 그 다음에 거기서 어셈블러 하면서 했지만 결국은 네, 저는 순도형 아빠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특별히 서버 프로그래머도 나고 이게도 안 하고 인비드 프로그래머는 게 아니라 다 할 수 있다. 돈만 주면 한다. 우리 먹고 살기 위해서 있고 월급 받기 위해서 뭐든지 시키면 다 했지 내가 이쪽이야. 뭐 나는 게임 프로그래머야.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회사 갔더니 야 이번에 뭐 해야 되는데 아 예. 요즘은 안 그렇더라고요. 저 그런 거 해본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딱 오시면 저는 앱 짜는 사람인데요. 저는 서버 짜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자기가 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가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저희는 얼마인데요? 월급 줘요? 그러면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뭔지 모르겠지 일단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그런 것을 하나씩 해가는 형이었는데 최근에는 좀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사실은 프로그램을 짜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인베디드를 처음에 시작을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나중에 PC가 나오고 도스 시절에 열심히 막 이게 마음에 보실 건데 터보 시리즈로 해가지고 막 프로그램 짜면서 그때 뭐 회계 프로도 짜고 뭐 여러 가지 했습니다. 뭐 한때 저는 서울시 GIS의 그 교통정보 시스템도 짜고 그 다음에 관제 시스템, 철도 관제 시스템, 공항 관제 시스템 이런 것도 짜고 나중에는 그 저기 웹 프로그램에서 서브 프로그램도 짰어요. 그러니까 저는 안 짜본 프로그램은 없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력서를 냈더니만 대충 하셨나 보죠. 그랬는데 사실 대충 한 적도 없어요. 그냥 정말 열심히 다 깊게 했어요. 어쨌든 저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었는데 정말 싫었어요. 왜냐면 이 소프트웨어 쪽을 쭉 하다 보니까 PC 프로그램 짜고 뭐 그래픽에서 짜고 막 이런 거 있다 보니까 그때 당시 제가 기억나는 잡지는 마이크로소프트웨어라는 잡지였는데 이게 1년마다 무슨 트렌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는 이런 게. 그러면 그 당시에는 지금 상당히 젊었으니까 그러면 그거 공부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안 하면 뒤처질 것 같아요. 1년마다 바뀌는 거예요. 진짜 끝없이 바뀌고 다음에 가면 이전에 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기술이 과거 기술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싫었어요. 그러다가 서점에 갔는데 이 책은 그냥 제가 그냥 했지만 서점에는 IT 쪽이나 이런 쪽에서들은 계속 뭔가 끊임없이 새 책이 나오는데 이쪽에 옛날에 제가 처음 시작했던 인비디드의 계열 책들은 출판기를 딱 보니까 10년 됐더라고요. 근데 팔리고 있어. 저도 책을 내봤는데 IT 쪽의 수명은 한 2, 3년이더라고요. 책이 2, 3년만 지나면 수명이 끝나요. 근데 이쪽 갔더니 그래. 내가 이걸 안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런 거지? 뭔가 재밌고 뭔가 발전성 있다고 와서 왔는데 어느 날 지친 거예요. 봤더니 책 하나 공부해놓고서 그분들 다시 만났더니 옛날에 했던 거 지금도 열심히 해서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야 이런 신천지가. 그래서 제가 그쪽에 다시 가기를 결심을 해서 편하게 살고 싶어요. 공부하기 싫었거든요. 대학 끝나고 뭐 끝없이 계속 공부하는 게. 가봤어. 다시 봤더니 변한 별로 없는 거예요. 단지 언어적으로는 C나 어셈블러였는데 어셈블러도 어느 순간 안 쓰고 계시더라고요. 어셈블러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참 어셈블러에서 놀랬던 건 어셈블러로 하드디스크 제어하고 파일 시스템 만들고 GUI까지 제어하시는 분 봤어요. 정말 고수도 그런 고수가 없어요. 프롬프트 하는 속도 느끼지 않아요. 단 기술 이전이 안 돼요. 밑에 있는 친구가 못 받아. 그 친구는 C 했거든. 그리고 어셈블러 쪽이나 이런 쪽 하면서 프로그램을 짜는데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맨날 그동안에 뭐 원수 프로그램 짜고 했는데 너무 복잡했거든요. 이건 이렇게 그 프로세스 설명하고 데이터베이스 얘기하고 자격 구조 만들고 이런 거 보면 지치는 거예요. 거기다가 OA 쪽은 사람들이 사기도 쳐. 업무 분석을 막 하면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 있어요. 주로 비리에 관련된 게 있는데 OA 쪽에 보면 비리에 관련된 얘기 끝까지 안 해주죠. 그 관련 담당자가. 나중에 조용히 해가지고. 어쨌든 비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생각보다는 사람에 대한 것을 처리하는 것보다는 기계적인 처리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또 사람 새기는 게 그렇다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좋더라고요. 거짓말도 안 해요. 얘네들 시키는 대로 거짓말. 거짓말한 건 회로가 뭔가 잘못됐어. 설계가 잘못된 거지. 개 자체는 거짓말. 그리고 조금 다른 점은 어려웠던 점은 뭐냐면 이건 공부를 안 한 것 같은데 공부를 계속 하는 거예요. 화학 관련된 제어 시스템을 가서 인비디드 쪽 만들어주고 화학 공부하고 있어야 되고 의료 쪽을 가면 또 의료 공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장 제하고 공장 프로세스 알아야 돼요. 의외로 그렇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제가 모른다고 딱 해주면 그 사람들이 참 열심히 잘 설명을 해주고 그거 하라는 대로 하면 생각보다는 오해 계통보다는 훨씬 더 비즈니스 로직보다는 되게 단순했어요. 근데 거기에 조금 더 찝찝한 게 뭐냐면 요것 때문에 요즘에 안 오시는데 현장을 자주 출장을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좀 애가 생기니까 출장하는 게 좋더라고요. 예. 애가 없을 때는 하나님 보고 싶은 마음에 출장 있으면 참 짜증나는데 애가 둘 딱 생기니까 이거 녹화되고 있을 때 처음 보면 안 되는데 어쨌든 애가 생기니까 애 보는 것보다 기다리기 훨씬 편해요. 애가 진짜 보는 너무 어쨌든 그런 개발 환경, 즉 현장 테스트나 이런 게 많아서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어쨌든 편안하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게 제가 2001년도에 이벤트로 온 거예요. 망했습니다. 내 팔자가 이게 편안하게 살 팔자가 아닌가 봐요. 네. 사업해도 이렇게 쉽게 또 대박 못 틀리는 거 보면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라 좀 뭔가 힘이 빼기 쳐야만 되는 그런 팔자가 망했어요. 왜 망했냐? 모바일이 와버리고 나 도망갔거든요. 인비디드에서 인비디드 갔더니 중요한도 없어. LCD 몇 개 LED 키면 돼. PC 개발할 때 맨날 했는 게 지적질 사항이에요. 이런 얘기. 야, 저희 팀한테 이러지. 야, 너 메뉴 자꾸 늘리지 마. 메뉴 하나당 요구사항 5개씩 넣어. 알았어? 네가 메뉴 3개 늘리면 사무실 15개 요구사항 나와. 우리는 RFP가 원래 없잖아. 돈 받고 나서 무한 RFP 아니야. 제발 그러지 말자. 그래서 그리고 지적사항 보면은 뭐 로직, 핵심 코어 로직의 지적이 아니라 여기는 아이폰 색깔이 파랗네요. 여기는 아무래도 글씨는 좀 너무 크네요. 끝없이 화면 바꾸는 게 있었는데 그게 싫어서 갔던 거거든요. 근데 모바일 시대가 도래를 하면서 마법사사. 이 모바일이라는 게 인비디드 파트거든요. 지금은 모바일하고 소프트웨어는 좀 분리가 됐어요. 그렇지만 제가 할 때는 모바일이 막 발전하면서 모바일이 인비디드 파트. LCD가 이게 그냥 LCD도 아니고 캐릭터 LCD가 아니고 TFT LCD예요. 모니터하고 다른 게 하나 없어. 104768, 640480 이러면서 GI가 딱 떴어. 근데 이 고객분들의 눈은 이미 PC에서 화려한 그래픽이 익숙해서 화면이 나오자마자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마법사사. 내가 도망가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왔고 네트워크. 네트워크라는 게 별거 아닐 것 같지만 사실은 인비디드 가면 시리얼이 땡이에요. 시리얼 통신 막 하면 됐어. 그렇지만 인비디드에 이제 네트워크 붙여야 된대. 네트워크에 TCP/IP 통신하면서 TCP/IP 별거 아닐 것 같지만 현장 경험 해보신 분 압니다. 실험실에서는 잘 돌아. 현장 가면 어떻게 된 게 게이트웨이 하나 잘못 설치하면 뻑가고 프로그램이 저쪽 상대방 쪽 이상하게 돌면 내 거 잘 돌았는데 저쪽 하고 예상치도 못하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트러블들이 생겨요. 현장적인 거. 근데 그걸로 끝나냐? 와이파이. 와이파이요? 장난 아니다. 이거 음영 지역 있는 거 아시죠? 바로 앞에서 안 돼. 현장 갔더니 잘 되던 게 어떻게 딱 들어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와이파이 망해. 그러면 뭐 그때는 소프트웨어 특성이 아니에요. 하드 어떻게 안테나에서 붙고 한다는 음박지라도 이렇게 갖다 놔야 되나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더니만 이제 블루투스 나오고 나중에는 NFC까지 나오기 시작해요. 계속 네트워크가 다양하게 센서 네트워크로 해가지고 하면 거의 힘들죠. 직비 뭐 이런.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 정도 끝난 줄 알았더니 저장 장치가 나오니까 메모리 용량이 저희 예전에 SRAM에다 백업램에다 저장하면 끝났거든요. 그러면 항상 핑계를 줄 수 있었어요. 고객분들한테. 용량이 안 돼요. 그럼 됐는데 MMC 들어오고 랜드 프리시 딱 들어오면서 기가 단위로 막 넘어가니까 아니 1기가씩이나 되는데 데이터를 좀 하실 때 SQL 쿼리 같은 거를 할 수 있게끔 좀 서포트를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DB 뽑아낼 수 있게끔. 아니 인베디드 왜 DB가 나와? SQL문이니까. 그리고 나서 저희 회사는 그렇지만 운영체제를 저희는 사실 리눅스를 썼던 이유는 그게 생각보다 편했어요. 왜냐면 오픈소스고 소스가 다 있었어. 그래서 그냥 조금만 고치면 되는데 이게 점점 리눅스 나오더니 안드로이드 나오고 오픈소스 운영 인베디드 이런 걸 써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나중에 보니까 제가 옛날에 서버할 때 뭐가 달라진 거야 이제? 도망갔는데 그러는 거예요. 보안 뭐 이거에 뭐 패킷 보낼 때 보완해달라든지 인증돼야 된다든지 제가 예전에 프랑스 텔레콤하고 일할 때는 외국이잖아요. 완전 장난 아니에요. 뭐 보안에 대한 이런 처리 이런 것들 이런 게 막 미치는 줄 알았어요. 도망갔는데 다시 원위치야. 이게 지금 인베디드 쪽. 자, 근데 이렇게 되는 원인이 뭐냐? 프로세서가 서버급이 돼버렸어요. 요즘에 나오는 있잖아요. 서버급 인베디드 프로세서. 인베디드용의 프로세서인데요. 스펙이 그거잖아요. 기본이 코어 하나가 1기가예요. 1.3기가. 2기가 이상 안 하는 이유는요. 열나서 그래요. 열 안 내려고 1기가. 그런데 64비트야. 지금 나오는 것들이요. 옥타 코어야. 코어가 8개씩이나 돼.
아니 서버에서만 듣던 완코어 맨날 인비디드나 완코어인데 이제 프로그램에 스레드 쓰고 뭐 걔를 충돌하는 거 생각하고 하드웨어 만들 때 그거 고려해야 돼요. 네? 자기가도요. 옛날 64비트 여파가 있는데 조금 지나면 이거 아마 빵빵빵 올라갈 거예요. 지금도 그런 장비들이 필요하기 시작했거든요. PC 서버 것들을 다 인비디드 안쪽으로 넘어온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비디드에서 오시는 분은 오지 마라 이제. 옛날 내가 갔던 거 망했다. 여러분 절대 오지 마. 정말 이 말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몇 개발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게임 개발자들이 제가 예전에 소프트 마이스터 과정에 제가 일기 멘토였거든요. 인비디드 파트였는데 그때 이제 하다 보니까 그 기라상 같은 다른 쪽의 그 멘토들이 모였어요. 다른 데는 자기 분야에서 한 가닥 한다는 각 분야였어요. 근데 이제 그 멘티들을 이렇게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같이 이제 멘티들하고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이쪽에서 막 질문하는 거예요. 뭐 게임 뭐 짰냐? 얘는 게임 개발자인데 게임 뭐 짰냐? 그랬더니 자기는 막 했는데 제가 보니까 와 학생이 저렇게 짜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면접에 이제 나가면 이제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옆에서 보니까 저쪽에 신경 별로를 딱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아니 저거 뭐 저 정도면 한 일주일 정도 고생하면 나오는 정도 수준인데 저걸 가지고 지금 자랑하고 와서 한다. 이상하다. 이게 회사는 아니 이게 1년 맡기 한 6개월짜리 1년짜리인데 저걸 일주일 만에 짠단 말이야? 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반대도 있었어요. 저희가 보기에는 저거 뭐한 2, 3일 뚝딱거리면 될 것 가지고 했더니 옆에서 와 이러고 있더라고요. 자기 파트가 아닌 상대방 파트를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서버 개발자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그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요. 왜냐면 한동안 떠나 있었으니까. 근데 제가 막 이런 얘기를 막 하고 개발에 대한 뭐 얘기를 했더니 딱 이 표정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그 서버 쪽에 개발 툴 중에서 미티어라고 하는 툴이 있는데 이 미티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저희가 써보고 저도 지금은 서버 프롬도 해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베디드 개발자가 서버 프롬을 하고 있어요. 저 지금 서버 쪽에 그 퀄리티를 어느 정도 제가 측정하냐면 보통 알죠? 인터넷에 질문했는데 답이 없으면 자기는 상위에 있다. 제가 그 수준까지 와 있어요. 인베디드 개발자가 서버 쪽. 이 미티어는 사실은 서버 툴인데 서버 플랫폼이죠. 이 미티어라는 게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그 웹 플랫폼 중에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데 빠른 생산성을 요구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도입할 필요가 있는데 얘네들의 목표가 뭐냐면 2일 만에 프로토타입 만들고 비즈니스 하는데 일주일 안에 프로토타입 만들어서 런칭합니다. 이게 목표로 했고 제가 보기에도 해보니 불가능한 편 아니에요. 비즈니스로 좀 작게만 하면 정말 가능해요. 놀랬어요. 제가 미티어라고 하는 서버 툴을 쓰면서 정말 놀랐어요. 제가 별 지식 없이도 그냥 코딩이 되고 뭐 이렇게 비즈니스의 웹에 인터페이스를 짜거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 최근에 IoT나 그런 것 때문에 웹 인터페이스가 당연히 GUI 그쪽으로 넘어가요. 자, 근데 여기서 한번 인베디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 트렌드를 좀 한번 살펴보려고 했어요. 인베디드라는 게 모바일, 커넥티비티,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웨어러블, 오픈소스, 오픈하드. 왠지 여러분은 이게 인베디드가 아니고 요즘 최근에 IT 트렌드라는 얘기를 생각하시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인베디드 트렌드예요, 이게. 자, 일단은 근간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트렌드 중에 가장 큰 인베디드에서 큰 트렌드 중에 하나는 오픈소스뿐만 아니라 오픈 하드웨어가 됐다.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소스 자체만 오픈해놓은 됐어요. 프로그램이 이런 쪽 기법만 씌웠거든요. 지금은 아두이노, 라즈베리 파이 이걸 기반으로 해서 모든 회사들의 영업적 마케팅 전략이 오픈 중이에요. 특히나 가장 치열하게 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프로세서. 전 세계 유명한 CPU를 만들어 파는 회사들은 오픈 하드웨어로 마케팅 정책을 펼쳐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팀만 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드웨어에 대한 그런 부분도 역시 오픈 하드웨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오픈소스 어떤 하드웨어가 어떤 특성이 생기냐면 기술적 신을 발생시킨 거예요. 지금 보면 IoT니 뭐 이런 것은 누군가가 마케팅 플랜으로 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음모론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스타트업 깁들이 주도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한국도 사실 IoT 쪽으로 가요. 왜냐하면 예전처럼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단순하게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한계 시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컨텐츠로 하는 했지만 하드웨어가 연결된
각종의 콘텐츠 서비스가 발달해 가고 있고 그 주도를 스타트업 기업들이 하고 있거든요. 다양한. 근데 그 기반이 되는 거는 하드웨어가 싸졌고 그런 것들이 특정한 사람들이 어려운 기술이 안 되기 시작해요. 그냥 갖다 쓰게 되는 거예요. 싸게. 취미 삼아서. 물론 그 주축은 전자학교나 전기 제어 쪽에 사는 사람이 많이 주축이 되긴 하지만 그런 생각이 옛날 같지 않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지금 보라겠지만 웨어러블 디바이스라고 하는 것이 웨어러블 디바이스에는 현재 진행형이고 시작이죠. 보통 어떤 그 미래학자나 그 IT 역사학자들이 한마디 하면은 한 번은 실패할 때가 있긴 해요. 이 아이들은 지금 실패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이 되다 보면 이것도 웨어러블이거든요. 네. 여기 이제 5세대, 요거 지금 패치형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뭐 저기 우리나라 미래부에서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을 연구가 우리나라뿐만 전 세계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애플 워치입니다. 그렇죠? 중국에서는 뭐 더 하죠. 지금 어쨌든 웨어러블 디바이스. 오른쪽 끝에 요 장치 이거 SF 장면이 아니고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다빈치라고 하는 의료 로봇입니다. 미국에서 만들어서 이 다빈치 로봇을 이길 나라가 지금 하나도 없어서 끙끙대고 있죠. 실제로 로봇 기술로 해서 이거 다 인베드를 하는 거예요. 로봇 자체. 예. 수술 자체를 도와주는 로봇이죠.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예. 이거 뭐 아시겠지만 이거 드론 택배 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저 테드 같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 예전에 이거 다들 사기당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뭐 하나 만드는데 24시간 걸릴 때도 있어. 요즘 최근에 나온 거는 이렇게 다른 기술인데 축적청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10분이면 나와요. 퀄리티 0.1, 즉 100 마이크로부터 분해능이었다면 최소가 지금은 그 이하 10 마이크로. 즉 우리가 보는 이런 제품들을 10분 안에 만들 수 있는 그것도 그렇게 비싸지 않게. 네. 기계 자체가 싸게 그런 기술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이런 쪽에 다 제어들이 다 인베디드 쪽으로 넘어갑니다. 이거 다 인베디드 쪽이에요. 서버 프로그램은 아니잖아요. 여기서 웹페이지 하면 안 나옵니다. 그게 이제 IoT 이렇게 있는데 여기 중요한 게 커넥티비티가 됐다는 거예요. IoT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터넷 오브 싱인데 그 자체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IoT에서 가장 많이 쓰려고 하는 적합 분야 중에 하나가 요즘 팩토리 4.0 뭐 이러면서 하는 얘기도 있지만 이 자체가 정보를 발생하는 거예요. 제어도 하지만 그 제어는 누가 하느냐? 정보를 클라우드라고 하는 공간에서 하려고 하는 거죠. IoT는 저번에는 제가 또 다른 쪽에서 한번 다른 세미나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IoT는 대기업 서비스가 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다양한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대기업은 특정하게 대량으로 했을 때 유리해지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중소기업이 유리한 거예요. 왜? IoT는 다양하게. 근데 대기업이 되는 쪽이 어느 쪽이냐면 바로 이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즉 정보 서비스를 하는 구글이라든가 우리나라 같으면 네이버, 거기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LHN이가 뭐 이런 어떤 정보를 하는 회사들이 유리해지는 곳이에요. 왜? 이 정보들이 모여서 다시 서비스로 제공하고 또는 제어가 됩니다. 즉 이쪽에 잡는 회사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인베디드 쪽이 더 강해요. 특성이. 조그만 컨트롤러들이 다 들어가니까. 이쪽은 IT 쪽입니다. 전통 쪽이고 현재 굉장히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베디드의 현재 트렌드는 인베디드 기술이 클라우드 인터넷 기반 기술과 합쳐져 가는 융합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 하는 주제는 어떤 거냐면 인베디드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서버 기술들을 의미합니다. 아까 왜 제가 그런 것들을 소개했냐면 이 트렌드에서 보면 결국 인베디드에서 웹에 접속을 해야 돼요. 웹에 서비스를 제공해요. 정보를 가져와서 제어도 받아요. 연결이 돼야 돼요. 그 정보가 가공돼요. 더욱 심한 건 최근 들어서는 그 IoT 기계뿐만 아니라 인베디드 컨트롤러들이 웹서버가 돼요. 이런 특징들이 이제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용되는 언어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베디드에서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건 C예요. C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요. 어셈블러나 C++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소수로 사용합니다. 이 자체에서 C는 그만큼 절대적인 강자였어요. 그럼 지금도 서로 의심을 품어요. 현재 언어 중에서 인베디드 쪽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자바 언어에서 현재 자바스크립트로 진행 중이고 그리고 떠오르고 있는 새로운 랭귀지 중에 하나가 고입니다. 이건 각각 소개해 드릴 건데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자바는 웹서버 언어라고 알고, 원래 태생은 자바가 인베디드 랭귀지였는데 현재는 웹서버 언어라고 해요. 서비스에 필요로 하는 서버 기술의 언어. 자바스크립트는 보통 브라우저 쪽에서 프론트엔드 쪽, 다시 얘기하면 웹 서비스라는 프론트엔드 쪽에 그러한 어떤 화면을 꾸미거나 이런 쪽의 언어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듣보잡이죠. 네,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사실 접하지 못한 언어입니다. 나온 지는 좀 됐는데 현재 굉장히 국내에는 이제서 소개되고 있는 정도고요. 미국 같은 데는 상당히 깊게 고 같은 경우는 구글이 만들어서 도커에 썼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이 언어 자체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여기서 자바부터 따져볼게요. 모바일에서 왜 인베디드 되냐면 안드로이드는 인베디드 기기라고 초기에 맞다고 했죠. 근데 이 안드로이드가 처음에 왜 모바일 인베디드 기기인데 자바를 선택했을까 하는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C도 있고, 자 애플에서는 분명히 그 오브젝트 C를 썼어요. 근데 왜 안드로이드에서는 자바를 썼어요? 구글에서 왜 그 자바를 쓰겠을까? 근데 이게 제가 2001년부터 인베디드를 쭉 리눅스를 쓰면서 부딪혔던 문제를 얘네들이 쓰는 걸 보고서 저는 그럴 수밖에 없겠다고 동의했다. 첫 번째 이유가 이거였어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이렇게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좀 젊으신 분도 있는데 최근에 제가 돌아다니면서 저희 회사는 솔루션에서요. 인베디드 리눅스라고 하는 인베디드하고 고도 컨트롤을 만들어서 최적화 시켜주기도 하고 제품을 풀어 만드는 그런 솔루션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 대기업에 이렇게 그 개발 부서에 이렇게 갑니다. 가잖아요. 그러면 놀랐습니다. 왜? 30대가 안 보여요. 30 초반. 말 잘 들고 떠리떠리할 막내들이 잘 안 보여요. 다 보면 40대 전후반이에요. 저희 회사요? 노인정이에요. 네. 30살 초반이 막내 나가요. 귀여워. 물론 그보다 젊은 친구들이 있어요. 힘쓰는 쪽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근데 기술적 파트에서는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저희 회사 커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탑이라고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계속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커널의 기술을 계속 이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학생 중에도 솔직히 요즘에 대학생 중에서요. 커널 하는 사람 손 들어봐 해보세요. 전국에 뽑아놓은 소프트웨어 쪽에서 다 게임 프롬 짜지, 썸 프롬 짜지 커널 한다는 사람 없어요. 운영 진짜 안 합니다. 시스템 개발 이 프로그램은요. 실종됐어요. 공급이 안 돼요. 저 중국? 장난 아니에요. 저 중국에 대해서 몇 번 가면 엄청나게 발달했어요. 엔지니어 수도 장난 아닙니다. 근데 다 인베디드 쪽 이런 쪽은 쌓였어요. 우리나라 실종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유효성장은 저희 주제는 많은데 없습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나라가 있는데 이보다 앞서간 미국이라고 따랐을까요? 아니죠. 저희는 더 빨리 웹 서비스를 이게 발달했단 말이죠. CTL이가 귀한 거예요. GUI를 만들고. 물론 그게 돈 낸다고 오해를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자바 프로그램에 수많은 그 당시에 자바 프로그램을 땡기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자바가 왜 자바 쓰냐고 질문은 간단합니다. 다 있거든. 네트워크를 하려면 네트워크를 해, 뭐 하면 다 있었어요. 없었던 건 인베디드 부분. 그거를 보충시킨 거예요. 모바일에나. 굉장히 수많은 오픈 리소스들이 이 그 자바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가져올 수 있었어요. 베끼든 비슷하게 만들든 라이센스 걸리지 않는 조건에서 가져올 수 있었고 그 개발자들이 이걸 활용할 수 있었어요. 즉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짜야 될 그런 개발 기간이 단축이 필요했어요. 네, 빨리 이게 전파되고 빨리 경쟁이 되고 자바 프로그래머들이 웹서브 할 때 인비디어하고 하는 게 그거죠. 인비디어에서는 프로그램이 안 돼 그러면 소프트웨어하고 하는 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소프트웨어 맞춰. 왜냐하면
이쪽에 나 지금 저기 양산되게 만드는데 니들 프로그램에서 안 온다고 이 하드웨어 종류가 만데 폐기 처분했는데 한 해당 10,000원이면 만들면 1억이다. 1억 그냥 사라져.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죄 없는 소프트웨어가 어떻게든 해봐! 이렇게 푸시를 합니다. 근데 제가 서버 쪽 갔더니 느리게 도는데요? 그랬더니 네? 시스템 올려? 메모리 돌려? CPU 돌려?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해피한 공간이. 소프트웨어가 물론 아니라는 것도 아니라만 비유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근데 모바일에서는 이미 아까와 같은 그런 플랫폼 자바의 느린 성능들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서가 발달했어요. 또 하나가 모바일로 넘어가면서 당연히 뭐가 됐냐면 네트워크 굉장히 중요해요. 스마트에서 네트워크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 네트워크나 인터넷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는 언어는 자바였어요. 가장 빠르게. 왜냐면 다른 것들은 너무 많은 걸 했어야 돼요. 그래서 인베디드 쪽 분야에서는 저속 처리나 이런 쪽은 즉 UI, GUI라든가 그 다음에 네트워크 상위단, 하이 프로토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바로 처리하게끔 설계를 하고 그 나머지 실제적으로 고속 동작이 돼요. 예를 들어서 멀티미디어에서 화면 플레이하는 거 이런 거 다 시도돼 있어요. 사실 그거를 자바로 감쌌을 뿐이에요. 뭐 센서를 디텍션하는 거, 터치 입력하는 거 이런 고속 처리되는 것들은 어셈블러, C++, 이런 세 가지의 언어를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최적화를 하고 그것을 사용 가능한 형태로 자바로 만들어서 뭉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최종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이쪽은 이미 하드웨어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리소스가 뻔하잖아요. 그 나머지 가변적인 요소만 생각해야 돼요. 저희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에서 실제로 제가 한 예를 이게 그냥 그러면 인베디드 저거 모바일 아니냐 인베디드이 아니냐 해서 저희가 뭐 싹 감춰서 다 나름대로 유명한 회사들입니다. 이런 회사에서 저희가 이제 임자라고 하는 그런 솔루션을 해요. 자바를 가지고 인베디드를 다 컨트롤할 수 있게끔 그런 솔루션을 하는데 뭐 화재 시스템, IBS, 엘리베이터, 전력 등등등 인베디드의 제어 컨트롤 쪽에 저희 회사도 이런 솔루션으로 보드와 이런 걸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쓸 수 있고 충분히 퍼포먼스가 나와요. 똑같은 건 이것도 이런 전략을 그대로 따른 거예요. 자바 부분은 사용. 이런 시리얼 통신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프로토콜 상단은 하지만 밑에 단의 처리는 또는 네트워크에 대한 UDP 처리, 뭐 이게 처리 이런 것 어떤 그런 요구사항들, DB나 이런 것들은 다 뭘로? C나 이런 거로 캡슐해야 됩니다. 머리팅 시켜서 실제로 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메모리나 이런 버그는 줄 수도 있어요. 이거가 자바만 쓰면 그냥 그렇지 하지만 최근 들어서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랭귀지가 하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서버 쪽에서 자바스크립트를 메인 랭귀지로 하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의사결정권자가 자바를 더 좋아해요. 그렇지만 곧 그분들은 밀려나실 거예요. 왜? 전 세계가 자바스크립트로 가고 있거든요. 대세는 항상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의사결정권이 있고 또 그거에 대한 팀장도 하시고 하니까 하지만 안정되고 있지만 조만간에 그쪽 기술의 진보가 더뎌지고 있고 다른 기술이 굉장히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데 그쪽의 중심에 자바스크립트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착각 중에 하나가 홈페이지 개발자들은 HTML 쓰는 것도 자바보다는 쉬운 그런 편안한 언어가 아니에요. 그게 선입견이죠. 그래서 HTML을 보면 자바스크립트 써가지고 뭐 반짝반짝 뭐 이런 것들 특수효과도 내는데 주로 이용을 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돼서 엄청나게 변화를 일으킨 언어, 그러니까 그 플랫폼 중에 하나가 바로 Node.js예요. 이 Node.js는 사실 누구하고 쌍을 붙이고 있냐면 몽고DB하고 쌍을 붙이고 있어요. NoSQL과 자바스크립트를 서버 쪽 엔진으로 하고 롬블리킹 시스템, 다시 한번 굉장히 고속 응답 처리를 하게 하면서 한 거죠. 저희도 테스트를 해봤어요. 자바로 그 인베디드 쪽의 프로그램을 테스트를 해보고 자바스크립트의 Node.js를 코팅을 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응답 속도는 더 작은 리소스의 자바스크립트가 월등히 앞서요. 물론 CPU가 그만큼 아주 뭐 이렇게 굉장히 8비트 이런 데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희는 어느 정도 인텔리전트 인베디드. 근데 요즘 프로세서가 너무 좋아져서 곧 다 대부분이 그냥 인텔리전트 인베디드가 될 거예요. 가격대가 얼마 안 비싸요. 10,000원, 4,5천원 차이밖에 안 돼요. 정말 100만 개, 1000만 개 가치는 대량의 매스 프로덕이 아닌 이상은 인베디드에서 재현한 특정한 가격대가 뭐 100만 원, 200만 원대나 이런 식으로 인텔리전트 시스템들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럴 때는 가는데 Node.js가 거의 낙관적으로 같다는 거예요. 인터넷에 보면 라즈베리 파이라는 것이 사실은 지금 인베디드의 대표적으로 이 정도가 보통 인베디드의 보통 일반 스펙이야라고 할 정도로 저가의 시스템이 있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라즈베리 파이에 노드.js 이렇게 코팅을 해놔서 돌려요. 그리고 이거 써요. 이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서버 개발자가 임할 일은 없어요. 대부분에게는 의외로 제가 놀랬던 건 서버 쪽이나 이런 쪽에 했던 분들이 인베디드를 막연한 두려움으로 느끼시더라고요. 의외로. 인베디드 하는 사람들은 서버 쪽을 막연한 두려움을 하듯이 비슷한 그 감각이 있어요. 굉장히 제가 보면 고수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안 해봤던 이런 것들. 이쪽에 보드 만든 사람들이 욕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아는 몇몇 회사들도 그 자바스크립트의 노드.js를 도입을 해서 하는 거예요. 왜?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버를 써야 돼요. 서버 보드에서 컨트롤러에서 지금은 옛날처럼 애쉬다라가 터치해서 뭐 이렇게 컨피그레이션 안 해요. 그분들의 그 대부분 요구사항이 뭐냐면 스마트폰으로 접속해서 뭐 해달라. 그쵸? 그 다음에 PC나 이런 거 웹브라우저 같은 걸로 해서 세팅해달라. 모니터링 해달라. 이런 거. 웹 인터페이스, 이게 또 요즘에 보면 그 모바일에서 한번 웹이 얼만큼 중요해졌냐면 이런 걸 보면 이게 지금 OS 중에서 웹, 즉 HTML, 자바스크립트로 프로그램이 가능한 온용 체제들이고요. 그것을 LG에서는 이게 TV 쪽에 쓰고 있죠. 웹OS라고. 이게 기반이 뭐예요? HTML5 기반입니다. 파이폭스는 자기들이 아예 그냥 모바일, 핸드폰이나 이런 데 쓰겠다. 타이제? 예, 마찬가지입니다. 크로미움 OS? 예.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서버에서 제 인베디드에 쓰고 있는 마지막 언어를 소개해드린다면 뭐죠? 미래를 기대하죠. 저는 강의합니다. 이 언어가 일단 구글에서 만들었는데 프로그래머 언어 천재들이 만든 언어라고 다들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제가 천재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천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들 공인하는 천재예요. 네. 누군지 잘 모르고요. 유명하신 분들이 한쪽에서 언어에서는 한가닥을 하셨고 시 만들었던 분이 막 그렇잖아요. 이분들 모셔놓고 구글에서 만들었습니다. 아까 자바스크립트는 스크립트형입니다. 인터프리트형입니다. 얘는 컴파일러형입니다. 근데 여기 안에 들어가 보면 동적 언어 특성이라는 게 뭐냐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C에서는 포인터, 메모리, 배열 이런 식으로 어떤 던인데 얘들은 지금 쓰는 기법, 트리, 맵, 키밸류 그 어떤 데이터 구조, 그 다음에 보통 스트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에 대한 처리 이런 것이 현대적으로 되게 옛날의 C와는 다르게 처리하잖아요. 자바스럽다고 생각하시기 편해요. 그런 언어적 특성을 시스템 언어예요. 얘는 고는요 시스템 언어. 시스템의 운영체제까지도 고려해서 만든 그런 언어인데 그런 동적 언어 특성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동적 언어이면서도 그런 어떤 그 메모리를 가미디 컬렉션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 할당만 있지 해제가 없어요. 네? 우리가 얘기하는 C에서 가장 치명적, C++ 인적 계열에서 시스템 언어에서 가장 치명적이었던 메모리 할당 해제에 대한 관리로 인한 버그 증가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얘 언어 자체는 구글에서 뭐에 쓰느냐 메인 언어예요. 얘네들 메인 언어예요. 구글에서. 이 메인 언어는 뭐냐면 얘네들은 컴퓨터가 엄청나게 클러스터 형태로 구현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빅데이터가 했지만 지금은 내부적으로 병렬 처리가 중요하죠. 즉 여러 개의 흐름이 병렬로 처리돼서 빅데이터 같은 걸 한꺼번에 처리해야 되는 그런 병렬성. 제가 놀랬던 건 스레드 만드는데 명령 한 줄 딱 끝나요. 명령 앞에다가 앞에 생각해요. 한 명령이 끝납니다. 네, 그냥 스레드 생겨요. 물론 그 스레드는 포르팅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스레드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다르긴 하지만 엄청난 변별성. 그거에 의해서 얘네들이 채널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채널을 합해서 병렬성에 우리 예전에 했던 셰마파 아니고 이런 낙개념 같은 것을 한 방에 치워요. 굉장히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컴파일 진짜 빠르죠.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여기 안 썼는데 패키징이에요. 웬만한 거 다 있어요. 네. 뭐 하고 싶은 거 짤 필요가 없어요. 웹서버 만든다. 2줄에 끝나요. 물론 2줄에 끝나는 건 사실 대부분의 이제 호객행위죠. 현실적으로 가보면 그 안에 홈페이지에 화면도 만들고 하니까 2줄에 끝난다는 건 그거 빼고 보통 C로 해야 될 거, CGI 프롬 짜야 될 거, 레스풀 같은 거 할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한 방에 끝납니다. 이 언어의 특징은 왜 알려졌냐면 도커라고 하는 요즘에 서버 쪽에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경량가상화 쪽의 솔루션이죠. 그거의 메인 언어가 고예요. 저희 처음에 고를 접하게 됐을 때도 저희가 저희 회사에서 이 원자를 도커하면서 그 도커의 세미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를 배웠는데 제가 고 언어 뛰는데 한국을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고를 언어 뛸 수 있는 저 정도 하는 거 있는 거는 처음에 언어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언어를 좀 이렇게 많이 써봤는데 이 언어를 학습해야지 무슨 언어지 이해하는데 제가 보기엔 하루면 충분합니다. 이미 다른 언어를 많이 썼으면 언어 배우는데 고민할 필요 없어요. 어느 정도냐? 정말 저는 이 언어를 뭐라고 해야 되냐면 게으른 프로그래머를 위한 언어다. 세미콜론도 안 찍어요. 명령도 우리 C에서 for, while 뭐 이랬잖아요. 얘 for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 여전히 하다 보면 for 하나로 끝내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하니까 뭐하러 3개 다 쓰냐? 하나다. 네. 우리가 원했던 그런 몇 가지 프로면서 이거 있으면 아쉬운데 했던 것도 다 넣어놨어. 그 정도로 단점은 영어권이라서 얘가 밖에 퍼블릭이냐 비공개냐 공개냐 이런 거 선택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좀 영어 탔습니다. 그런 공개를 하는 것을 보통 키워드로 쓰는 게 아니고요. 앞에가 대문자면 공개, 소문자는 네. 이렇게 해버렸어요. 물론 그게 좀 화가 나요. 화한글 쓰는 사람, 화한국인으로서. 내가 만들었으면 그렇게 안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 있지만 있습니다. 이런 고를 사용해서 사실은 뭐 그 GUI 쪽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에 프로젝트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이 고를 해서 인벤트도 많이 가고 있어요. 근데 이 고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처음 만들어진 거는 서버 쪽에 필요로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서버, 구글이 서버라고 하잖아요. 그쪽의 솔루션이 최고가 아니에요. 걔네 필요한 언어였어요. 근데 인베디드에 써보면서 제가 놀랬던 건 엄청나요. 써봤어요. 정말 실행되는 실행 사이즈, 뭐 웹 서비스하고 했던 그런 여러 가지 했는데 실물 사이즈 작아요. 일단 그리고 몇 가지 옵션을 주면 보통은 뭐 공유 라이브러리 막 이런 의존성 싹 없을 수도 있고요. 수축 편에 그냥 리눅스 올리고 2% 하나 딱 띄고 그냥 같이 작은 거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정말 많은 패키지들이 있어요. 패키지 쓰는 게 어렵지도 않아요. 그냥 가져오세요. 그리고 그거 서칭하는 거예요. 요즘은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형태의 패키지. 그리고 웹서버 클라이언트 만드는데 요즘 인비디는 이런 거 요즘 너무 많아가지고 당연히 서버 올리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그럼 뭐 아파치 올리고 막 이러거든요. 거기에 뭐 CGI 올리고 이런 분도 있고 저 같은 노드.js 예전에 올렸고 그냥 양방으로 있거든요. 그리고 얘네들 프롬 짜잖아요. 그리고 PC에서 돌고 맥에서 물론 소스 호환성입니다. 네, 바이너리 호환성은 아니에요. 근데 PC, 맥에서 멀티도메인. 제일 중요한 거. 제가 하나만에 끝냈을 때 이유는 공부하라고 이렇게 강좌가 있는데 키보드 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달거나 연습까지 시켜요. 그리고 나 딱 집에 갔더니 끝났어. 그리고 다 봤더니 이게 이런 거구나. 딱 알겠어. 그리고 잠깐 짜봤더니 돼. 굉장히 방대한 문서와 샘플이 있습니다. 단지 그 샘플에서 문서에서 조금 적응하기 힘든 건 스타일이 우리가 알고 있는 C 함수 선언 스타일 뭐 아니면 뭐 자바스크립트 선언 스타일 이런 식이랑 좀 달라요. 네, 그런 부분이 좀 문제긴 하지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언어는 좋지만 리눅스 GUI 안드로이드 쓰는 이유가 대부분 경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첫 번째 이유는 GUI가 통일되어 있어서 두 번째 이유는 내가 짤 필요가 별로 없어서 뭐 와이파이 세팅하는데 내가 와이파이 세팅하면 안 짜도 되고 그럼 결국 다 GUI 이런 부분들을 안드로이드를 쓰면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인베디드를 쓰는 사람의 이유가. 근데 이제 그 GUI는 그거는 언어지 플랫폼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GUI 고정평가가 그대로 있어요. 최근에 구글에서는 구글 크롬 브라우저하고 안드로이드에 고를 넣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고는 안드로이드 돌아요. 그런데 말만 그렇게 안 해주는 거예요.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돈 되면 하실지는 아닌지 모르겠어요. 일단 두 번째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국내 개발자가 없어요. 이건 실제 팀장님 입장에서는 선택하면 안 되는 언어예요. 대비를 하시겠어요. 기존 인베디드 프로그램에 접근하는 거.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인베디드로 프로그램 짜던 분들 이걸 보면 특히나 그 병렬 진행해서 스레드 만들어가지고 이거 졸리는 기분. 리눅스에서 저는 보통 전통적인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에게 권장하는 게 뭐냐면 프로세스 모델로 짜고 스레드를 갖고 배제하라고 얘기해요. 보통 C로 짜거든요. 또 유닉스는 프로세스 능력이 훨씬 좋으니까. 그런데 얘는 그러면 안 돼요. 왜냐? 반대로. 제가 따보니까 얘는 스레드 중심이에요. 왜? 병렬 처리를 지원하게끔 됩니다. 랭귀지인데 그게 자기 프로세스 안에서 자유스럽고. 얘는 공유 메모리 굳이 권장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스레드 모델과 내부의 메모리는 공유되니까 스레드들. 그러니까 보통은 C에서 프로세서 리눅스에서 할 때는 프로세서에서 공유 메모리를 쓰게 하고 그 다음에 그 UDS 같은 그 메시징 시스템이나 아니면 마인드 같은 그 안드로이드 같은 마인드 같은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 RPC를 하게 하거든요. 가급적이면 쉐어폰이 이런 낮 개념은 안 쓰게 좀 유도하거든요. 보통 버그는 것이다 보니까 시스템에 동시에 주면 안 돼요. 인베디드에서는 죽으면 안 되는 게 제 원칙이거든요. 껐다 켜줄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핸드폰은 껐다 켜줘도 욕 막 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세서를 가급적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락은 안 쓰게 하고 웬만하면. 근데 반대로 그런 거에 익숙했던 사람들 또는 인베디드에서 인터럽트 이런 데 익숙했던 사람들한테는 사고 전환이 좀 필요해요. 언어적으로 좀 병렬성에 대한 개념 그렇게 짜는 방법에 익숙해져야 돼요. 이게 조금 단점입니다. 언어만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만 서버에서 한 개발 능력이 있잖아요. 제가 참 초창기에 했을 때 어쩌면 이거는 제가 프로그래머들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숫자로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테스트하기가 힘들어요. 이 당시에는 정말 이게 됐어요. 볼펜을 돌리면서 하얀 그 종이 위에다 알고리즘을 생각했어요. 거기서 막 몇 번 수십 번 돌려서 넣어야 제대로 돌거든요. 디버깅이 안 되거든요, 이게. 화면에 그냥 숫자만 빡빡빡빡 뜨고 뭐렇게 나오는데 무슨 디버깅이 됩니까? 힘들잖아요. 디버깅이 안 돼서 이 노트가 거의 디버깅 노트. 내가 했을 때, 여기서 시뮬레이션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 당시 프로그램이었자 제가 가장 존경스러웠던 코딩은 다비트 코딩이었어요. 얘는 어드레스도 작아서 지가 채워봤자 다시 머리치야. 코딩 해봤자 뭐 몇 K 단위가 아니잖아요. 10바이트 정도. 프로그램이. 세탁기 같은데, 지금은 아니면 예전에 세탁기 같은데 썼던 게 4비트 컨트롤러거든요. 걔는 버그가 나도 다시 머리치해요. 절대 고장난 리가 없어요. 그런 데서의 하는 거는 뭐 그냥 이 정도 수준이면 됐던 거고, 이런 것들이 디버깅이 어려우니까. 그러다가 이제 좀 발전한 게 이런 게 생겼어요. 키로 싸지고, 그 안에 이제 어셈블러 코드 보여주면서 레지스터 보여주고 막 이런 ID 툴이 롬라이터나 이런 어떤 RC 디버거 이런 거와 같이 물리면서 생겼죠. 이거 나왔을 때만 해도 지금도 이런 거 없으면 어떻게 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시절을 기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요때가 됐는데 더 발달했어요. 안드로이드가 나오면서 안드로이드 나오면 전 시절에 개발자 실력이 제가 그 핸드폰에 피처폰 프로그램 코딩 하시는 분들하고 만났는데 그분들이 퀄컴의 칩을 써서 개발하기 만드는데 우리의 정말 한량적 기술자 최고봉은 개발 툴 설치 잘하는 사람이 최고봉이에요. 놀랐어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뭐 LG, 뭐 삼성 이렇게 만난 분들이 이제 커뮤니케이션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뭐가 힘들어요? 개발 툴 설치? 버전이 그냥 설치가 되는 게 아니고 위에 갔다가 뭐 버전 뭐 설치하고 뭐 뒤로 갔다가 뭐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노트가 있더라고요. 그거대로 안 하면 설치가 안 돼요. 컴파일이 안 돼요. 그리고 진짜 이 PC 프로그램 짜시는 분 보면 정말 화가 날 정도로 이 개발자를 위한 화면이 거의 없어요. 계속 뭐 이런 창 여기서 뭔가 해요. 그러다가 안드로이드의 SDK 보면서 다들 우와 세상에 기계가 없어도 코딩해 개발의 소프트에서 다 땡겨와 코딩해서 테스트해봐 에디터 빵빵해 이전 분들 이거 하려면요
여기다가 이클립스 설치해서 안 되는 거 CD 설치하고 어디서 또 리모트 설치하고 해서 가끔 뻥 나면 내가 뭐 잘못했나 보다 밀고 다시 버전 찾아다니면서 남들이 했다는 거 찾아다니면서 했었거든요. 근데 갖다 줄까요? 세상에. 야, 드디어 이 인베디드 개발자들도 막 얼굴에 희망이 돼. 이거 디버깅도 돼요. 이게 브레이크 포인트도 돼. 얘네들은 이때 할 때요, 브레이크 포인트 쓰긴 하죠. 근데 다 프린트 F 딱 때리고 있거든요. 글자 열어서 트레이스 1 지나갔구나, 2 막 이러면서 보고 있거든요. 가끔 보고서 막, 야, 여기 절대 오면 안 되는데 왜 나왔지? 뭐 이러고 있어요. 근데 얘는 막 잡아서 보여요. 거기에 뭐 밑에 뭐 디버깅 창, 콘솔 창 보면 뭐 별 메시지 너무 많아서 문제야. 이걸 행복할 때가. 역설적인 제가 한마디로 가서 그러더라고요. 만났더니, 너는 그렇게 불쌍하게 사냐? 우리 굉장히 좋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 서버 하는데, 브라우저에서 띄워서 특별히 아이디가 없어. 요즘 뭐, 브라우저 난 되게 좋은 거 많거든? 그거 딱 설치하고 거기에 해서 넣어주면 지들이 다 디플레이. 같이도 개발한다? 노코딩하고 나코딩하고 따로 코딩해서 막 집어넣어. 버전 관리 되고, 그거 저기 맥에서도 돌고, 릴스도 돌고, PC도 돌아오고 있으면 되거든. 이렇게 얘기하죠. 멀티플랫폼. 같이 개발. 아까 그런 거는, 그냥 당연히 돼야 되는 게 옛날부터 됐어. 도커가 나오면서, 도커가 나왔는데, 이 도커가 왜 나왔냐, 많은 사람들이 도커를 어디다 쓰냐고 했더니 개발자들이 쓰는 거예요. 왜냐면, 서비스를 하게 되면, 예전에는 몰랐지만 지금은 오픈소스로 많이 짜게 돼요. 웹 서비스들이. 왜냐면, 직접 다 개발하는 경우는 없고, 주로 대부분 다 오픈소스를 가져와서 비즈니스 로직에 집중하거든요. 이때, 그 비즈니스 로직에 집중하는데 필요로 하는, 장점은 있지만, 단점이 뭐냐. 세상에서 오픈소스가 서로 각자 짰거든요. 그럼 버전 보존성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나요. 그리고 서비스를 딱 런칭했는데 런칭해서 안 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이 스트레스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도커가 한 방에 해결했어요. 그냥 통째로 이 프로세서는 우정관계에 있는 이런 라이브러리를 쫙 모아서 하나로 만들어줘. 이쪽은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냥 이미지 쫙 올려서 땡겨가. 그럼 배포가 됩니다. 그럼 예전에는 뭐 다음 버전, 그럼 여기서 다시 재구축해서 버전 정도 다 맞춰가지고 쫙 올려주면 이전에는 프로그램 바꿔서 하는 게 아니라 통째로 동작하는 환경 이미지를 보내줍니다. 물론 버처박스 이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그냥 한 방에 개발 호전성에 대한. 근데 이게 인베디드도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인베디드. 컴파일러가 틀려요. 프로세스마다 걔네들이 제공하는 컴파일러가 틀려요. 그러면 그 컴파일러들이 지시되면 걔네들이 쓰는 의존 라이브러리. 이렇습니다. 그냥 통째로 빌드하는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소스 컴퓨터 이런 거 다 구축해주고 한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 코딩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까 이 인베디드가 예전에는 만들었을 때 하나를 해서 테스트하고 하나하고 테스트했어요. 그럼 한 사람 개발자가 다 테스트를 하면 돼요. 지금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테스팅. 예를 들어서 크롬캐스트를 만들었다 쳐보시죠. 크롬캐스트를 만들었는데 한 대나 하나는 안 써요. MP3 옛날에 제가 알고 있는 동료가 MP3에 TDVF가 있는데 거기에 바이러스가 섞여서 난리 난 적 있어요. 한두 대 나갔을까요? 그것도 국내에만 있을 나갔을 때 다행이지 전 세계에 퍼졌어가 전 세계에 바이러스가 있어요. 근데 이게 내부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인베디드 내부의 프로그램을 맞아요. 인베디드는 단점이 뭐냐면 물건이잖아요.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웹 서비스에서는 그냥 다들 거기에 들어가니까 내가 딱 그러면 게임 서버가 됐든 뭐가 됐든 올려줘서 패치를 하면 그게 전 사람이 다음에 들어온 사람 다 그게 패치가 되거든요. 그런데 인베디드 여러분들 앱 할 때 항상 업그레이드 하라고 그러잖아요. 업그레이드 한 사람도 있고 업그레이드 안 한 사람도 있죠.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기능 업데이트나 이런 것들이면 별 문제가 아니겠지만 그거 다 인베디드 게임하고 똑같은 특성을 갖고 있는데
괜찮겠지만 그걸 만약에 기계에서 아줌마가 샀는데 이렇게 생겼어. 근데 지금 동작을 안 해. 전화했더니 그거 업그레이드 하세요 그러면 아주머님께서는 굉장히 이제 난감해지겠죠. 그리고 그거 결국 AS한테 들고 간다. 그럼 이쪽은 비책 사회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인건비, 비용이 한두 대로 해서 그 비용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베디드에서 예전과 다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졌냐? 테스팅. 나가기 전에 테스팅 안에서 생겨서 리콜되는 그 비용이 테스팅에 투자하는 비용보다 훨씬 많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의 장비가 몇 개 안에 한 10대, 100대 이 정도라면 그냥 못방하겠죠. 개발자들이. 근데 그 이상이 돼서 정말 그 리스크가 커져버리면, 비용이 커져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에 막 뒤뜯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편히 살고 있느냐? 아니다. 그런 뜻. 이게 테스트 런너라고 해서 빌딩하고 뭐 이런 거 있죠. 소스 관리하고 막 이런 것들을 자동화하는 대부적 수입니다. 네. 이거 야스민, 파르마 이거 다 테스팅 스토어. 테스터, 베이스, 테스트 이거 다요. 여러분 인비디오 쪽에서 하시게 되면 이거 안 할 것 같지만 언젠가 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왜? 웹페이지 테스트예요. 얘 같은 경우는 화면 동작하는 거 얘가 들어가서 사람 대신 우리 보통 화면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뭐 찍어보고 버튼 눌러보고 뭐 들어가서 클릭해보고 감 넣고 이러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딱 들어가서 바로 지가 프로그램에서 규정된 대로 입력값 넣고 화면 이동하고 화면 이동을 체크하고 화면 어떤 모양 생겼는지 체크하고 원래는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안 그려졌네 하고 테스팅 해주는 수예요. 얘는 이런 것들을 다 다독거려서 통합시켜주는 수이죠. 요거는 얘는 UI 같은 동작 테스트를 한다면 얘네들은 유닛 테스트나 소스 코드 테스트를 합니다. 이런 기술들이 엄청나게 발달을 하고 있죠. 근데 제가 얘기했죠. 내가 인베이드 소프트 개발자야, 웹서버. 자, 작은 회사입니다. 큰 회사라면 사실 여기 해당 안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웹화면 만들려면 웹 전문가 또 파트에다 넘겼겠죠. 근데 제가 알기로 국내에 굉장히 많은 중견 기업, 대자 빼면, 대자 들어가는 기업 빼면 중, 견, 중소, 소, 마이크로 기업까지, 사업 기업까지 대부분 1인 다양하게 되고 그 중에 개발자들은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운영체제도 하시는 거 따로 나눴다는 건 다 하시더라고요. 이것저것. 대부분 그게 우리나라의 열악한 현황이에요. 자, 그래서 이분들이 개발자면 요즘에 이제 다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들어서는 핸드폰이 이런 쪽을 하다 보니까 웹 테스트해야 되고 웹 UI 만들어야 돼요. RT타임 인비디드잖아요. 그죠? RT타임 공유기. 그 설정 뭐래요? 웹화면 했을 때. 그럼 누군가 HTML 했을 때 초창기에 저는 단연코 그 회사가 처음에 했을 때는 구매하면 개발자가 했어요. 딱 느낌도 있잖아요. 바깥 디자인은 굉장히 싸면서도 잘 만든 디자인인데 프로그램 화면을 가보면 지금 굉장히 좋아졌죠. 초창기가 기억나시는 분이시긴 모르지만 굉장히 개발자스럽게 화면이 되죠. 그 얘기는 그 화면 HTML 공부해서 개발자가 만들었다는데 제가 씹어버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지금 현재 요즘에 브라우저를 통한 어떤 인베디드 장비 싸게 만들기 위한 요건도 되고 편리, 자기들이 그 패키지를 설치하는 것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패키지는 업그레이드 되고 막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설정이나 조작을 하거나 감시 상태를 하는 것을 다 웹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의 고민이 뭐냐면 그런데 웹도 하면서 LCD도 하면서 막 이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통일할 수 있을까 하다 보면 나온 것이 HTML5와의 이를 이용한 엔스크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다 보면 결국 아까 같은 툴을 자연스럽게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인베디드 계열에서 아까 도커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보완을 하면, 정리해드리면 프로세서별 컴파일러 버전 조절성이 사실 인베디드 리눅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해요. 대부분 환경마다. 근데 요즘은 대부분이 GCC가 가장 많은 적이 하기 때문에 여기서 해주고 그 다음에 오픈소스 패키지 조절성이 분명히 얘네들에게도 있고 또는 리눅스 같은 것을 인베디드 적용하다 보니까 이런 플랫폼들이 의존성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여전히 서버뿐만 아니라 리눅스를 쓰게.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인비디드 분야에 리눅스 굉장히 많이 쓰여요. IoT 쪽의 게이트웨이, 그 컨트롤러 이런 것들이 전통 쪽에서 굉장히 많은 쪽으로 리눅스로 흘러오고 있고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다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물론 이전의 노하우 너무 축적해서 그 소스를 다시 얻기 힘든 그런 게 아니라 새로운 걸 할 때는 대부분 개발의 편리성 이런 것 때문에 또는 공개 소프트웨어를 쉽게 쓸 수 있고 최근에 그런 트렌드를 맞춰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리눅스를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리눅스 서버의 문제가 인베디드에도 그대로 전이가 됩니다. 그 얘기는 자연스럽게 마찬가지로 업그레이드 문제도 아까 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버의 배포뿐만 아니라 인베디드에도 이제는 플래시나 이런 거 쓰니까 네트워크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업데이트하는 방법 중에 그러면서도 이전에 돌고 있는 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빠른 시간 전환이 돼야 되고 패키징이 됐더라도 이전 거로 복구가 되거나 다시 이런 업그레이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때 이 도커 같은 경우가 현재 답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도커에 있던 서버 기술인 줄 알았거든요. 인베디드로 온다는 거죠. 통합개발 환경도 지금 맥클라우드 기반으로 생각보다 많이 인베디드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그게 이유가 뭐냐면 IoT나 이클립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이클립스마저도 웹베이스로 움직이고 있고요. 이건 공동개발들이에요. 예전처럼 다르게 공동개발이 예전보다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장단점이 생기면서 아직까지는 국내에서는 1인 혼자서 하나의 시스템 맞춰서 개발하는 경우라든가 파트가 있어서 딱딱 독립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시스템들이 작은 인베디드라고 해서 특별히 작은 게 아니라 DB 파트, 네트워크 파트, 서버 파트, 컨트롤 파트, 어떤 업데이트나 이런 어떤 매직 파트 이런 식으로 쭉 나눠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따로 별개로 잡아서 통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 원래는 이제 이 웹 클라우드 기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는데 저는 안타까운 마음. 혹시라도 돈 많이 계신 분들은 이 구름이라고 하는 이런 회사. 사실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했는데 아직은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들이 약해서 이 구름이 만든 한국 클라우드 아이디 만드는 회사예요. 대학교에서 시작을 했고 굉장히 오픈소스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사업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이런 회사는 좀 키워주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합니다. 혹시 구름 아이디라는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누가 얘기하시면 그런 회사는 참 키워줘야 되고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이왕 거기서 무슨 던져보면 돈도 깎지 않는 노력을 하지 않고 이런 어떤 마인드가 그렇다고 제가 따로 이 회사를 저희한테 친한 회사는 아닙니다. 어쨌든 제가 하다 보니까 국내에서 이런 쪽에 이런 개발을 가는데 국내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들이 아닙니다. 어쨌든 아까도 얘기했던 빌드 및 안전성 시험이 이전에는 인베디드에서 했는데 아까 테스트 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서버 쪽으로 더 발달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베디드 테스트 툴도 서버 베이스로 움직여요. 그래서 코드를 넣어서 하는 것들이 서버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개발 환경과 연동돼서 이런 서버 변형을 진행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쪽에 대한 서버 쪽의 기술을 이제 우리가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곧 옵니다. 또는 그것을 도입하는 것이 인베디드 개발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지 않겠는가. 인베디드에 활용되는 운영체제라는 게 뭐냐면 인베디드가 이전에는 운영체제를 물론 어떤 게 많이 썼지만 현재 전 세계에서 봤더니 전 세계 인베디드 분야에 대한 리서치를 해봤는데 대략 40%가 리눅스나 안드로이드를 씁니다. 여기서 인베디드 쪽에서 이 부분을 뺐습니다. 항, 네트워크, 이 세 가지를 뺐습니다. 근데 네트워크는 워낙 다 인베디드에서 리눅스를 쓰기 때문에 일단 뺐고요. 항공이나 이런 쪽은 리눅스 베이스로 하기에는 그 관련 규정이나 인증이 굉장히 세서 쉽게 도입이 쉽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거기서 상당히 많이 이제 도입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이제 IoT, 게이트웨이, 등등으로 발달한 웨어레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리눅스를 쓰는데, 아시겠지만, 애플도 들어가 보면 유닉스 베이스예요. 리눅스하고 다른 계통이면 유닉스 베이스, 즉 그런 운영체제를 갖고 있는 거고요. 지금 대부분의 타이젠,
외부에서 이런 것도 이런 것이 다 리눅스 커널을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리눅스라는 것이 인베디드에서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가격에 민감해서 시스템 프로세서가 적은 거라면 쓰면 안 됩니다. 코어텍스 M 같은 계열의 리눅스를 쓰는 것은 무리한 시도죠. 절대 안 되지만 지금 아까도 얘기했던 프로세서가 발달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대부분 활용되는 운영체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것 엄밀히 얘기하면 리눅스라고 하기보다는 운영체제라는 게 사실은 오퍼레이팅 시스템, 즉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돌리게 하기 위한 모든 것을 다 OS라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OS하면 커널 얘기하더라고요. 커널은 운영체제 중에 극치 유료이잖아요. 사실 OS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 하다못해 거기에 음악 나오는 음악 파일도 운영체제의 한 부분이거든요. 소리 나게 하는 거. 그런 걸 봤을 때는 안드로이드도 리눅스 커널을 활용한 운영체제고요. 우분투도 그렇고 해요. 그래서 이런 쪽은 타이젠이나 이런 건 이제 이런 쪽은 LG나 우리가 국내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유명해져 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커뮤니티 활성화에는 그렇게 아직은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이런 게 아직도 안 되는 거고 우분투 대비한 이쪽은 안드로이드는 당연히 성공했고요. 우분투는 보통 개발 환경 때문에 성공을 했고 데비안은 현실적으로 꿋꿋하게 얘를 기반으로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 데비안 기반의 인베디드를 쓰는 계열이 되게 많아졌고요. 이 부분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삼성이나 이런 쪽에 제품 하나 이런 쪽 아니면 LG 쪽에 제품 하나 하는 쪽이라면 관심 있으면 아쉽지만 아직까지는 대세는 안 들어야 됩니다. 곧 이것도 이제 근데 인베디드하고 서버 쪽에 이쪽 화면 제가 그래프한 거거든요. 구별하실 수 있겠어요? 루팅 메시지. 저희 회사 종종 지금은 안 그런데 보안을 많이 강화하고 있어요. 예전에는요 한 분이 자기 보드에 있는 거 날린다고 날렸는데 이걸 복사하기 전에 저기 날려야 잘 날렸는데 그거를 개발자 공통이사는 서버 날려고 다들 비명을 지르는 정도가 있어요. 그만큼 사실 인베디드 리눅스하고요 서버 리눅스하고는요 하나도 안 달라요. 솔직하게 저희가 해보니까 저는 이제 서버 쪽 하는데 똑같은 리눅스가 있다면 인베디드 리눅스가 서버 리눅스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리고 저희가 서버 쪽이 어렵다는 것은 운영체제는 쉬운데 그 설정하는 그 특수 분야가 있죠. 보안 체계하고 이건 저희는 가면 뻑뻑거리는데 하드웨어 쪽으로 딱 보고 플랫폼 만드는 쪽이다 보면 사실 서버는 심플해요. 자, 서버하고 인베디드의 차이점을 보면 운영체제 입장에서 보면 일단 작아요, 램이. 그죠? 여기도 구겨 넣어야 돼요. 큰 램이죠. 서버는 용량 무한대 이런 개념이거든요. 저장 장치, 플래시 아무리 커도 테라 단위 아니에요. 기가 단위입니다. 그렇죠? 근데 인베디드는 테라 단위. 이것도 부족하다고 뭐 테라에서 뭐 페타까지 가고 있잖아요. 네트워크? 조금 느려요. 이쪽 저는 처음에 여기도 100메가 이렇게 놀리고 있는 줄 알았더니 갔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와, 놀랐어요. 여기는 그냥 이건 느린 것도 되게 느리거든요. 100메가면 다들 만족해하고 고객도 아주 충분합니다. 자기 주위에 PC 같은 100메가거든. 기가 안 쓰잖아요. 100메가면 다 충분하니까. 근데 여기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폭주량이 장난을 하려면 그래서 그걸 다 이 서버에서 받아줘야 되잖아요. 프로세서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얘는 엄청나게 디바이스예요. 핸드폰 하나가 30개 디바이스여서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리눅스에서. 기본이 30개입니다. 얘요? 아주 작아요. 프로그램 방식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프로그램에서는 이쪽에 인베디드하면 앱을 중심으로 코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단일 시스템입니다. 하나만. 서버는 서비스 중심이고요. 그 안에 보면 여러 개가 되게 복잡하게 해요. 이거 하나면 끝나지만 서버는 그 안에 들어가보면 앞에서 받아도 프론트에서 서버부터 백엔드 서버, 미드웨어 서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서버들이 막 뭉쳐 움직이잖아요. 그것도 서버 하나가 노드 쫙 깔려가지고 노드 단위 움직이고 다양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인베디드 분야의 시스템 복잡도가 높아지면서 2중화, 3중화 어쩌고 막 시작하면서 DB나 이런 것들 하면서 매우 컴포넌트를 CPU가 싸지고 복잡해지니까 이것을 분리하려고 해요. 신뢰성이 요즘은 우리나라에서
되게 중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신뢰성입니다. 시스템 신뢰성, 안정성. 사실은 그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개념도 굉장히 요즘에 대두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것 때문에 최근 들어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쪽에 앞서간 게 서버 쪽 기술이에요. 대부분. 리던던스, 이중화, 삼중화, 하나 죽었을 때 시스템 전체를 안 돌게 하는 클러스터 기술들은 이미 서버에서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것을 가져와서 써도 충분할 겁니다. 이렇게 썼던 것이 요즘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요청합니다. 이쪽은 서버 쪽 프로그램이고요. 예전에 이렇게 했어요. 지금 요거예요. 그래서 나온 HTML5. HTML5 보면 자바스크립트가 일단 앞권이고요. 그 다음에 캠퍼스라고 하는 어떤 그래픽 툴이 필요해요. 예전에는 HTML을 써도 못 썼던 게 이쪽 이메일을 못 썼던 게 그래프 하나 못 그렸거든요. 그거 쓰면 장난 아니었어요. 근데 느렸고 지금 캠퍼스를 해요. 모시널 스크립트 만들거든요. 막 그 음악 들리면 그거 분석해서 아날리에서 막 때려요. 와우. 웹제 통신의 혁명 웹소켓. P2P 통신의 대명사 웹 RTC. 그러면 이 HTML5 기반인데 이거 인비디드일까요? 아닐까요? 서버예요? 얘 지가 통신해서요. 땡겨와서 HTTP 해가지고 하는 장비예요. 이거 인비디드 제품이에요. 운영체제 크롬 OS고 그 기반에 다 HTML5로 움직이고 있어요. 여기 들어간 앱 다 HTML5. 그 기술 쓰고 있거든요. 그럼 저는 이게 서버 프로그램 아니잖아요. 이거 인비디드 장비라니까요. 요즘 다 이래요. 셋톱박스도 이러고 있어요. 제가 망했다고 하는 이유 확실하게 느끼시죠? 근데 이쪽 와가지고 편안히 살려고 했는데 근데 일법이 터졌는지. 그런데도 왜 이걸 쓰느냐면 바로예요. 사실은 인비디드 쪽은 그 C로 짜거나 하면 그 해야 될 것들 이게 다 컴포넌트를 만들고 안 사야 되거든요. 중독이 못 삽니다. 대부분 개발자들 또는 자기 스타일이 안 맞아서 자기가 만들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 만들기 시작하면요. 처음에는 이거 만들면 내가 다 해결할 것 같지만 지옥으로 뛰어드는 거죠. 차라리 사는 게 낫었어요. 사장님한테도 이쁨 받았어. 사장님 제가 하면 솔직하게 금기도 없으니까 사옵시다. 이렇게 쓰면 좋은 라이브를 사가지고 하는 게 더 맞는 편하게 사는 건데 한번 해볼까 하다가 지옥으로 뛰어드는 거죠. 근데 거기에 LCD 화면 만들고 패키지 화면 만들고 스마트폰 만들고 서버에서 브라우저 화면 만들고 지금 만들어야 될 화면이 지금 몇 개예요? 이 많은 것을 한 방에 만들자 하는 게 HTML5입니다. 그러니 인비디드 하시는 분들이 이제 머리 끄고 나고 나 서버에서나 다루던 프로그램 이 HTML 언어인 줄 알았더니 인비디드 이거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이게 더 편해집니다. 웹RTC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영상통신의 P2P,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걸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인데 제가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제가 하나 양해드리면 제가 1시간 20분을 120분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사실 분량이 120분입니다. 계속 하시죠. 뭐 재미있지. 그래. 시간이 좋대요. 네, 근데 어쨌든 생생한 얘기인데. 네? 생생한 얘기. 네, 감사합니다. 웹 RTC가 화상폰을 그냥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브라우저에서 하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화상폰 만들려고 했으면 그 안에 컴포넌트를 오픈소스를 가져오든가 자기의 노하우가 쫙 했으면 되잖아요. 최근 들어 저보고 만들려면 저렇게 안 할 거예요. 크롬브라우저 놓고 그 중에서 다 뜯어내고 웹 RTC 쪽하고 영상 쪽에만 딱 놔두고 그냥 해주면 이거 P2P 되고 자기들의 교환 서버 하나 만들고 시그널링만 해주면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웹 RTC에서 더 중요한 건 얘 자체가 P2P잖아요. 통신 채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IoT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IoT 자체가 IP 지역의 현재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서버 IP를 못 가니까 공유하지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연결이 돼요. 그때 연결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론 중에 하나가 P2P 때 그 P2P 솔루션으로 IoT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P2P이기 때문에 보안이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버를 거치지 않죠. 이후에 어떤 점인데 패키지가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단점은 전부 다 힘들죠. 감청이 안 자. 자, 어쨌든
레발치시에서 이런 것들을 가상화 부분은 살짝 넘어가겠는데요. 일단 아까 얘기했던 것은 64비트가 지금 인비디드에서 도입이 되기 때문에 이전에는 가상화가 절반의 가상화였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64비트로 넘어가면서 가상화 부분이 해결이 돼 있어요. 근데 이 가상화에서 앞서간 게 어디죠? 서버죠. 서버에 썼던 그 가상화 기술들이 이제 인비디드로 들어올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가 도커라는 것은 경량 가상화 기술이에요. 그냥 하드웨어 가상화가 아니라 이게 더 훨씬 더 현실적인데 이 가상화를 하는 이유 중에 IoT를 예를 들어서 샌드박스. 다시 얘기하면 하나의 트러블이 다른 데로 못 빠져나가게 하는 그런 기능상의 샌드박스 역할도 하고 보안상의 샌드박스. 그 안에 있는 정보가 다른 데서 침범을 하는 시도를 막아주는 원천적인 IoT 장비들은 분명히 그 장비 침투하고자 하는 보안에 대한 요구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집에 물 주는 그 IoT 장비가 있는데 어느 날 혼자 물을 줘야 되는데 말라서 들을 수가 없어. 옆집에서 보고 간 거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옆에 해커였어. 충분히 들어와서 뭐 살인할 수는 없잖아요. 소심하니까 그 해커도.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이 좋아해서 식물 죽인 거예요. 어쨌든 그런 식의 그런 부분, 업그레이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요구사항에서 대안이 될 수 있고 또한 가상화 부분도 64비트가 되면서 서버 기술을 도입할 인베디드에서 시작됩니다. 또 아까 제가 있잖아요. 통신 보안 쪽에서 시리얼만 있었던 여기인데 이거를 이전에는 IoT 디바이스가 있다. 그러면 중간에 게이트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웹서버가 있죠. 지금은 웹서버 기술이 이렇게 하냐. IoT 디바이스에서 웹서버 프로그램으로 이런 식으로 접속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중간을 빼고 싶어 합니다. 왜? 방화벽 있죠. 웹소켓 가지고 충분히 통신 속도가 되죠. 이런 쪽에 이쪽 이분들이 인베디드의 TCP/IP를 아시는 분이 지금 점점 더 없어지고 계시거든요. 그쪽에 노하우를 갖고 있는 분들 이분들은 HTTP 프로토콜에서 오픈소스 이렇게 그 레스프 같은 거 접속해서 웹브라우저에 접속하는 엔지니어만 만들고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려면 이런 쪽에 접속하는 방법은 IoT 디바이스가 웹에서 사용하는 브라우저 기술이나 이런 기술들을 도입을 해야 되고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항상 얘기지만 시스템 프로그래머가 지금 1000여 명 센터에 가 있고요. 많은 회사들이 노인정이 돼서 저는 생각해요. 제가 시스템 프로그래머인데 예전에 코볼 프로그래머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버셨거든요. 소멸되셔서. 세상에는 코볼을 쓰는 데가 있어요. 구역거리에. 그래서 저도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코딩을 안 놓고 버티고 있으면 그리고 여기를 가더라도 여기에서 보행 연봉자 노인정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비드 생태계하고 서버 생태계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사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트허브가 현재 세계 정복했죠. 오픈소스의 세계 정복은 옛날 소스코드가 여기 그나마 소스 강조했다가 기트가 일종의 그 기트라고 하는 그 버전 관리와 연동되고 그것을 기트허브라는 데서 정말 편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여기에 소스도 올려놓지 않더라고요. 개인적인 자기 공간도 만들고 어떤 분은 여기다 블로그인지 기트허브인지 잘 모를 정도로 막 이렇게 올려놓은 분도 있어요. 인터넷 검색하다 가보니까 여기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뭐 그 정도로 이 기트허브가 단순하게 지금은 또 이 하드웨어에 오픈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다 올려놓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이 기트허브의 프로젝트 분석자들이 계속 그 기트허브가 발표를 하는데 하드웨어, 즉 인베디드에 관련되는 것이 엄청나게 급속도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 성장세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베디드 파트는 예전에는 이쪽에는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서버 쪽 프로그래머나 서버 쪽 관련 기술들이 놀이터였었어요. 지금은 인베디드 파트에 C소스 코드에서 뭐 이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다양하게 이쪽이 다 올라오고 어쨌든 지금 그 두 가지의 또 공통점은 오픈소스, 오픈하드, 오픈 개념이 비즈니스 모델 뭐 이런 것들이 다 충분하다는 이런 거예요. 보통은 공개 소프트웨어나 이런 쪽에 보면 이런 식으로 사실 연관관계가 돼 있어요. 한번 나중에 쫙 보세요.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하나하나를 알 수 없는데 서로 이게 먹이사슬이에요. 오픈 공개의 정보부터 해서 보통 제가 이 시간이면 안녕하십니까 아니 감사합니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조금 맞추려고 하는데 다.
어쨌든 이게 실제적으로 보면 각자의 그런 어떤 그 먹이사슬 관계가 있어요. 서로 돕고 도는, 돈도 돌고 이런 게 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인베드 기술은 예전의 인베디드가 아니고요. 서버 기술을 수용해가고 융합해가고 있는 것이 현재 세계의 트렌드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서버 개발자들이 단순히 서버만 해서는 이제는 그 아까와 같은 IoT와 같은 그런 다양한 디바이스들의 발달을 수용해야 되는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인베디드는 서버에서 정보를 제거하고 서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됩니다. 이게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결론입니다. 그래서 꼭 물론 뭐 편안하게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인베디드 쪽이나 이런 쪽 서버 쪽에 하시는 분들이라면 대비하셔서 좀 더 나중에 뒤통수 맞는 것보다 지금부터 준비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오늘 말씀을